오늘은 치즈케이크 육아의 저자이신 착한 재벌 샘정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학교 현장에서 과학교사로 38년간 근무하다 퇴직하고 작가로서 크리에이터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는 착한 재벌 샘정입니다. 38년간 과학교사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철학은 무엇일까요? 저는 학부모들에게 부탁을 할 때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정서가 전부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우리 아이를 키울 때도 학교 아이들 대할 때도 정서적인 부분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면서 왔습니다.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중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말년에는 중학교 1학년 담임을 연달아 몇 년을 했었어요. 나이가 많은데 겨우 14살 아이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함께 갈 수 있을까? 제가 찾은 답은 따뜻하게 그들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품어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우리 반 교실에만 들어오면 너무 편안하고 정서적인 안정감이 회복이 되었을 때 중학교 3학년만 돼도 안정적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중1, 2 요때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 번 아이들이 흔들릴 때가 고등학교 1학년이죠. 왜냐하면 중3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아이들이 많죠. 인문계를 가고 또 특성화고를 가고 내가 원하는 고등학교를 가는지 못 가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큰 시련을 경험하고 출발하는 고등학교 1학년 시점에서 부모님들이 정서적인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많이 합니다. 아이 그때는 다 그랬어. 아프니까 청춘이지. 아이들의 우울함이나 열등의식 이런 것들을 젊음에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가 쉬운데 선생님은 그 이상의 것을 보실 것 같아요. 인생이 후반기로 갈수록 지금 정서 불안을 겪은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대학을 선택할 때도 아이들은 자기주도적인 선택을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사회인이 되고 직장인이 되고 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본 경험이 거의 없다 보니까 여전히 의존적이고 결정 장애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해도 자신감이 결여되고 엄마가 되었을 때도 숙제를 하듯이 뭔가 해내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죠. 아기가 우는데 막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가 아니라 그걸 문제시하면서 들여다보고 있고 그렇게 해서 해결이 안 됐을 때 내가 왜 이걸 해결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자괴감, 우울증이나 이 육아에 대한 거부 반응 이런 걸로도 이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 정서적인 안정감이 체득화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채워지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인생 전반의 그 흔들림은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경쟁은 결국에는 자기 살을 깎아먹는 거를 그렇죠. 알면서도 왜 부모님들은 계속 경쟁과 비교 속에 시달리는 걸까요? 철학자 사르트르가 타인은 지옥이다 말했다 그러죠. 왜냐하면 시선이 자꾸만 밖으로 향해 있기 때문이거든요. 저 집에는 지금 뭘 가지고 공부를 하지? 저 집에는 성적이 얼마나 나왔지? 내 아이를 들여다보고 내 아이의 가치와 장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끌어내는데 에너지를 몰입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뭘 하고 있지에 시선이 가서 우리 교육에 빠진 것이 철학 교육이잖아요. 그게 없다 보니까 나를 들여다보고 자기 탐색을 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자기 인식이 강해져야 되는데 계속해서 외적인 보상으로부터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거에 익숙해져 버린 거잖아요. 누가 칭찬해야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아무도 칭찬 안 하면 안 괜찮은 것처럼. 근데 나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잖아요. 일단 나에 대해서 탐색하고 장점을 찾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자기인식 이게 중요한데 얼마 전에 작가님은 이 자신에게 가장 자주 해주는 말이 뭐냐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엄마 예뻐라 아니 완전 막 빵 터진 거예요. 아무도 나보고 예쁘다 소리 안 하니까 나라도 내한테 예쁘다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면 되게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똑같이 봤는데 저 사람 얼굴도 굉장히 크고 왜 저래? 이런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때마다 내가 흔들리면서 내면이 출렁출렁 한다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딱 고정시켜 놓는 거지. 나는 예쁜 사람이야. 그걸 통해서 내면을 단단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그 집에는 뭐 이번에 성적이 좀 그렇다면서 뭐 학교에서 뭐 별로라고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근데 우리 아이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점은 굉장히 멋있답니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나의 유연함, 이런 것들이 나와 아이들을 조금 편안하게 갈 수 있고. 아이들을 불안하게 하고 부모님을 조바심에 나게 하는 거는 우리나라 교육 제도가 경쟁주의를 지나치게 표방하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만 뒤처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쉽게 가지게 되는데, 선생님께서는 정서가 전부다라고 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경쟁주의 사회에서 부모로서 어떻게 정서를 보살필 수가 있을까? 우리는 말씀하셨듯이 입시체제, 이게 교육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면 다닐수록, 시험을 치면 칠수록, 공부를 잘하는 아이는 잘하는 대로 불안하고, 못하는 아이는 실패감과 그 불안감 때문에 또 힘들고, 그러니까 모두가 불행한 체제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공부는 인생의 전부이지도 않고 목표이지도 않다는 것, 진학이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 진로인데, 지금은 학교도 부모님들도 진학에 너무 치우쳐져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모두가 불안한 상태. 부모님들이 정말로 해줘야 하는 일은 아이를 잘 관찰해서 그 아이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좀 끌어내고 그것을 응원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것인데, 대부분은 일단 공부를 해봐,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가거나 이런 것에 획일적으로 방향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공부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게 아닐까? 그런데 제가 정서가 전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이유는, 제가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교직에 있었잖아요. 얼마나 제자가 많겠어요. 첫 제자는 50대 중반이거든요. 근데 내가 제자들의 삶을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쌤 저 재밌게 살아요, 잘 살고 있어요 라고 하는 아이들을 보면, 학교 때 공부를 잘했던 아이들도 있지만 그 시절에 잘 웃고 장난 많이 치고 재미있게 살았던 아이들, 정말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가지고 하하호호가 많았던 아이들이 잘 살더라는 거죠. 이게 사회적인 잣대나 성공하고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자기 삶을 잘 꾸려가는 것이 우리가 교육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좋은 대학도 갔으면 좋겠고 좋은 직장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매일매일 불행해요 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을까?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것, 그걸 우리는 어릴 때부터 잘 못 가르치는 거죠. 사랑한다 라고는 하지만 부모의 방식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웬만하면 공부를 잘하는 게 어떻겠니? 여기에서 출발점. 공부를 잘 한다는 건 상대적인 개념이잖아요. 모든 아이들이 불안감에 시달리고, 그 불안감은 부모에게 전이가 되고, 내가 뭔가를 안 해줘서 아이가 나중에 불행하게 살면 어떡하지? 그럼 지금 막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켜가지고 뭔가 번듯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는 조급함, 그것들이 너무 과도한 사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몰리게 하고, 그러다 보면 아이는 점점 더 불행해지고, 그걸 바라보는 부모님은 우왕좌왕하게 되고, 그럼 학원을 옮겨볼까? 그래서 끊임없이 학원을만 옮겨 다니는 부모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저도 치즈케이크 육아라는 육아서를 쓰기 전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요즘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그들만의 방식으로 잘 살아갈 텐데, 다 지나간 이 낡은 가치를 책에 적어서 정말로 도움이 될까 고민을 했었는데, 아이를 키우는 데는 튼튼한 기둥 같은 원칙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걸 좀 이야기해 줌으로 인해서 나와 내 아이하고 함께 잘 갈 수 있겠어 라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토로서의 역할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죠. 치즈케이크 육아에서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셨나요? 엄마의 자기 개발서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치즈케이크 얼마나 부드럽고 달콤해요. 그만큼 달콤하게 나도 사랑하고 아이도 사랑하는, 아이를 키우는 일은 나를 버리고 엄마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로 살면서 엄마로서 사는 것. 엄마에게 포커스를 조금 더 준 책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제가 학교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인 예를 많이 들려드리고 싶었던 거죠. 이걸 참고 삼아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 성장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아이가 행복하려면 엄마, 아빠가 행복해야 되는데 왜 어머니들은 불안해지고 재미가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걸까요? 엄마가 되면 우리 제자들도 선생님 아기가 태어난 다음에 내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 꼬물꼬물거리는 말도 통하지 않는 생명체가 얼마나 내 삶을 통제하고 지배하는지 나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 같고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는데 초반부에는 누구나 그런 경험을 할 것 같아요. 저 역시 그랬었고 나를 잃지 않으면서 어떻게 엄마로서 살아갈 건가를 생각을 해야 하는데 한 예로 제가 엄마가 되고 난 다음에 저 스스로에게 준 닉네임이 모성애 결핍증 환자였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실제로 그런 병이 있더라고요. 엄마는 이 정도는 해야 된다. 너는 엄마가 돼서 왜 이런 걸 안 하느냐. 너 아이한테 왜 그렇게밖에 안 해? 막 세상이 나한테 요구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정말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나를 없애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나는 나로서 살면서 이 아이하고 같이 잘 갈 방법을 찾아야겠다. 그래서 세상에다가 공표를 한 거죠. 나 좀 건드리지 마마. 좋은 엄마가 목표가 아니라 행복한 엄마를 목표로 삼고 싶었어요. 좋은 엄마가 되려고 하니까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나도 행복해야 되는데. 그래서 모성애 결핍증 환자라는 스스로의 닉네임을 가지고 나를 잃지 않으면서 이 아이하고 함께 갈 수 있는 게 뭘까? 내 아이에 대한 사랑이 있으니까 불안한 거죠. 잘 키울 수 있을까? 내 아이에 대한 기대가 없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부모가 되어 어떻게 내 아이에게 기대를 안 할 수가 있어요. 그 불안한 감정을 너무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모든 사람들이 그 정도의 불안감은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어머니 80대잖아요. 우리 엄마가 교육학을 공부하고 심리학을 공부해가지고 나를 키운 것도 아닌데 그냥 밥 먹여주고 학교 보내주는 게 전부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사회인으로 성장했는데 난 여기서 조금만 더 플러스하고 중심을 잘 잡고 가면 충분히 잘 해낼 수 있겠구나에 대한 자기 믿음, SNS나 미디어들의 부작용도 있지 생각을 하는데 얼마 전에 백화점을 갔더니 프리미엄 유모차를 빌려준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유모차인가 봐요. 나는 이런 유모차를 우리 애에 태워줄 수가 없어 하는 순간부터 비교가 되고 불안감에 넘치게 되죠. 그냥 내가 안고 키워도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자꾸만 엄마를 불안하게 하지 않을까. 많은 선배들이 육아서를 쓰는 이유 중에도 좋은 대학을 보낸 부모님들도 이렇게 하면 시행착오를 줄여줄 수 있어 좋은 의미에서 공유해요. 저 같은 사람은 그런 쪽이 아니라 아이들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케어해주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는 구체적인 방법들 우리 아이 20대 30대 독립해서 잘 사니까 공부가 전부는 아니야. 그런 것들을 큰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 문화가 주는 불안함을 떨쳐내면서 내 길을 말랑말랑하게 가져갈 수 있을까요?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빠져나오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작은 학교로 아이들을 데리고 이사를 간다든지 그리고 요즘은 학교라는 체제 자체를 나오는 학교 밖 아이를 선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 시스템 속에 남아있으면서 하라는 대로 다 해야 되나? 그러기에는 나와 내 아이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 내 아이가 어떤 성향의 아이인가부터 잘 파악을 하는 것. 그리고 내 아이가 학교하고 어느 정도의 타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두 아이를 키웠는데 큰 아이는 굉장히 성실해요. 그래서 힘들지만 어떻게 해서든 이 체제를 수용하면서 성취를 해나가겠다. 이런 성향의 아이고 작은 애는 어머니 저는 고졸로 살아도 재수 이런 거 싫고 국영수사가 공부 싫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스템 속으로 아이를 억지로 집어넣으려고 하며 애를 쓰는 게 아니라 그것을 아이의 강점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 아이가 그러면 넌 어떻게 하고 싶어? 저는 정규 학교만 하고 보충 수업이나 이런 것들은 하기 싫습니다 라고 했을 때
아이가 선택할 수 있도록 내 아이에게 맞도록 찾아가는 것. 그러려면 내 아이에 대한 관찰과 분석, 또 아이의 의견에 대한 지원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작가님도 독서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 역시 그런 힘들이 독서를 통해서 가장 많이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얻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이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방치가 아니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저도 그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엄마가 선생님이라면서 애를 왜 저렇게 그냥 둬요? 사실은 우리는 그냥 둔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저희 아이들이 거의 사교육 없이 컸다 하면 와 그럼 돈도 하나도 안 들었겠네요. 뭐 이런 이야기도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저희들 돈 더 들었어요. 책도 어마무시하게 샀고 여행도 많이 갔고 클래식 음악 공연 뮤지컬 너무 좋아하니까 사교육 가는 대신 로얄석 데리고 가서 경험하게 하고 돈도 많이 들었고 시간과 노력도 많이 투자했고 우리의 목표가 이 아이가 학교 성적에서 몇 등을 하는가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코 방치는 아니거든요. 아이가 하고 싶어 한다라고 하면 그 일을 통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고 확장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지원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나이는 지금 구체 관절 인형 패션 디자이너로서 일을 하는데 이 아이에게 고등학교 1학년 때 구체 관절 인형을 사주고 그 옷을 직접 만들 수 있는 기회와 시간들을 주고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것들을 지원해주고 작은 아이의 경우에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기획하는 거 좋아하고 코스프레라고 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서 그 중학교 때 그 코스프레 옷들이 진짜 막 짐이 엄청나거든요. 그 짐을 메고 대중교통 이용해서 전국의 코스프레 대회에 참여하는 거 저희들은 그거 다 허락을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방치라고 할 수 없어요. 자기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걸 하면서 이 문제가 닥칠 때가 있잖아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그 비용을 부모에게도 좀 지원받고 자기도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야 되고 그냥 네 알아서 해 하고 엄마 모른다가 아니라 학교 공부나 이 체제가 아닌 뭔가를 하고 싶어 했을 때 부모가 같이 탐색해주고 지원해주는 조력자의 역할은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준은 아이가 무엇을 하고 싶으냐에서 시작이 되되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그렇죠. 해주신다는 거. 아니 저런 쓸데없는 시간을 썼지? 저희도 그 과정을 거쳤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그걸 너무 좋아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 활동을 할 때 아이의 그 빛나는 눈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그 표정 그럼 지금 이걸 최대치로 즐기게 하는 게 중요하겠구나. 근데 여기서 멈출 게 아니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려면 네가 기획을 해서 한번 해보는 건 어때? 사람들을 모으고 행사 진행을 하는 거 이런 것도 한번 해보는 건 어때? 이런 식으로 점점 확장할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하면서 아이들의 요구사항 이거를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면서도 지원을 하셨는데 이 경험이 아이들의 지금 각자 일을 하고 있는데 꼭 필요한 요소였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필수 요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기 일을 제대로 찾았고 그 일들을 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바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많잖아요. 대부분 그때의 기억으로 다시 일어선다고 하거든요. 내가 그때 그 일도 했었는데 그것도 해봤는데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잘 왔는데 무너질 수는 없어. 스스로 다시 끌어올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10대 시절의 그 수많은 그 경험들이 이 아이들에게 가장 큰 재산이 되어줬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믿음은 굳건해요.